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제가 원래는 주중에 이 아스날이랑 리버풀 리뷰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차피 제 채널은 아스날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아스날 리버풀 경기 저도 재밌게 봐서 좀 경기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좀 예기치 않게 어제 있었던, 뭐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자정 넘어갈 때 있었던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닦아놓고 말해서 대표팀 경기 라이브로도 잘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응원을 하진 않아요. 지난 월드컵도 제가 그때 이제 뭐 포르투갈 있었는데, 포르투갈 있었을 때 이제 포르투갈이랑 했던 경기 정도나 보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0대2로 뭐 패배한 건 패배한 거고, 근데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주변도 그렇고 이제 반응을 보니까 좀 너무 극단적인 반응이 줄을 이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를 라이브는 아니고 VOD로 영상을 봤는데, 좀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너무 이거는 그래도 엘리트 탑 레벨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축구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제 입장에서도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장에서 나왔던 상황을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의 경우에는 뭐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해서 나올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상됐던 대로 이제 정승현 선수가 나왔죠. 근데 이제 저도 주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비 국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물론 차이는 있겠죠. 김민재 선수는 이제는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니까. 근데 수비 국면에서보다도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공을 가졌을 때 공격 국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센터백 2명 있고, 그리고 이제 6번 미드필더로 홀딩으로 박영호 선수가 있었고, 이제 황인범 선수와 이재용 선수가 뭐 인사이드 하프 이 외잘라 포지션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근데 두 선수 다 이 라인과 라인 사이에 있지는 않고 거의 이제 반 라인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고, 특히 그리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이는 이동 폭이 조금 더 컸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포지셔닝 자체는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좌우 윙백에는 김태환, 설령우, 최전방에는 손흥민, 그리고 왼쪽에는 황희찬, 이제 오른쪽에는 이강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가져갔을 경우, 특히 이제 요르단과 우리가 한번 경기를 했었잖아요. 요르단의 특성은 뭐냐면은 수비 국면에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5-4-1 형태를 갖춥니다. 5-4-1 형태를 갖춰서 수비 국면을 맞이하는데, 5-4-1 블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비교적 분명해요. 비교적 분명한 게 뭐냐면은 좌우 폭을 백라인으로 봤을 때는 5명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좌우로 한쪽 측면으로 공이 나갔을 경우에 좌우 폭을 5명, 그리고 이선에서는 4명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만났던 사우디 같은 경우는 5-3-2-2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이 적어지고, 한쪽 측면으로 공이 왔다가 반대쪽으로 만약에 한 라인씩, 이게 한 번에 거치는 전환 말고요, 한 라인씩 거쳐서 전환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이 공간, 즉 이선에서 좌우폭을 커버하는데 보통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백라인에서 2대1이 나오는 경우가 비교적 빈번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감안해서 봤을 때는 5-4-1은 방금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선 또한 4명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수비 진영,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5-4-1을 했을 때 잔점은 뭐냐, 약점은 뭐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4-1의 경우에는 거꾸로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일선이 한 명이라는 거죠. 일선이 한 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적 우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2대1 상황이 있어요. 물론 팀마다 5-4-1로 내려앉지 않고 전방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할 경우에는 5-2-3에 가깝게 수비 진영을 구축하는 팀도 있는데, 요르단의 경우에는 그런 팀은 아니었고, 이제 명백하게 봤을 때 간헐적으로 오른쪽이 전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90분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봤을 때는 이제 5-4-1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센터백 2명에서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봤을 때, 경기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 2대1의 수적 우위가 활용이 거의 안 됐어요. 활용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센터백 2명 중에 한 명이 공을 잡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상대 일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들인다는 게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자신의 앞에 있는 공간으로 전진함으로써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전진을 해서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통해서 끌어들이게 되면은 이 일선이 보통은 따라오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드필더를 황인범, 이재성 2명을 뒀기 때문에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이 황인범에 대한 마크를 보통 누가 실행해요? 상대 중앙 미드필더 중 가까운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끌려와요. 끌려오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수적 우위를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끌어들여 놓고 이번엔 2대1이 나오니까 여기서 2대1이 나오니까 여기서 왼쪽 센터백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패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프리 상태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전진했을 경우 이제 상대는 딜레마에 어느 정도 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선수를 마크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를 누가 마크할 것이냐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보통은 중앙 미드필더가 끌려 나와요. 전진을 하는 거예요. 혹은 전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재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가 대각선에 남아 있었다면은 공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은 박용우 선수한테 고정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고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대2를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9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재성 선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상대 센터백과 윙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을 가지고 돌아섰을 때 유효한 찬스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이강인이 움직여서 이 중앙 미드필더 사이에서 2대2인데 다시 보게 되면은 사실은 2대2가 아니고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2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3대2가 돼서 받고 대각선으로 받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대각선은 일단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둘의 사이에서 받고 특히 이강인 같은 경우는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상대 백라인에 대해서 부하를 건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미 이제 6대5까지도 오는 거예요. 6대5까지. 6대5까지 오고 이렇게 왔을 때 만약에 이강인이 전진을 했을 때 상대 센터백 중 한 명이 끌려 나오면은 그 끌려 나온 센터백의 등 뒤로 뒷공간 침투에 장점이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명백하게 찬스가 올 수도 있겠고 혹은 이동을 했는데 안쪽으로 수비가 시프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황희찬까지 2차 움직임 갔는데 안쪽으로 굉장히 좁혔다. 상대 백라인이 리액션이 좋아서 굉장히 잘 좁혔다. 그러면은 이때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상대가 안쪽으로 좁혀들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시프팅해서 안쪽으로 완전히 좁혀들었기 때문에 사이드 측면 채널이 열리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그러면은 사이드 측면 채널로 나가서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 오면은 이제 제가 호주전도 리뷰를 했었는데 호주전처럼 어떤 상황이 오는 거예요? 상대가 백포든 백파이브든 상대를 완전히 제 표현으로는 침몰시키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가라앉혀놓고 이제 호주전에서도 우리가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특히 전반전 설령우 선수 옵사이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혀놓고 이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즉각적인 압박을 하기가 훨씬 좋죠.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수단 자체가 11명이 골키퍼는 제외하고 그럼 필드플레이 10명이 균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상대는 완전히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역습을 하기도 힘들고 특히 상대는 원톱이란 말이에요. 원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로 전환될 때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2대1의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거의 전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팀이 실제로 경기했을 땐 주로 어떤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주로 어떤 상황이 왔냐면 일단은 센터백에서 이 상대 일선을 끌어들이는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상대와 이 정도 간격을 둔 상태에서 공격이 전개가 되고 여기서 패스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패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리가 멀죠. 상대 일선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황인범 선수가 됐든 이재성 선수가 됐든 내려와서 공을 받고 상대 마크를 달고 왔을 때 등을 지고 공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서 공을 받고 혹은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사실상 의미 없는 패스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 없는 패스라는 게 왜 의미가 없는 패스인 거예요? 계속해서 등을 지고 받기 때문에. 등을 지고 받다가 여기서 만약에 패스가 나가면 이때는 이미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뭘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패스가 나갈 수 있는 패스가 백패스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패스가 나가면 이때 상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프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선 또다시 한번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상대가 압박을 잘하는 게 아니고 압박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압박을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공을 길게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공이 깨끗하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을 가졌을 때 5-4-1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이제 이재성, 황인범 굳이 3미드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마크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마크를 활용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인범, 이재성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졌을 때 센터백으로 전환해서 이 대각선 패스가 이게 뭐 손흥민이 됐든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이 됐든 이 공간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경기 중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공간에 대한 점유가 없어요. 이 둘 사이가 벌어졌을 때 이 둘 사이에 위치해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난 호주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 중에서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조규성 선수는 기본적으로 9번이고 이 공간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김천대 선수를 좀 제대로 보고 알게 됐는데, 조규성 선수는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벌어졌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여기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로 공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에 대해서 마크를 해야 되는 선수는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점프를 해서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남아있어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그냥 남아있게 되면, 그냥 두게 되면은 여기서 돌아설 수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이 연결이 됐어요. 한번 돌아서면은 이제 아마 그 다음번에 공이 왔을 경우에는, 혹은 공이 올 것 같으면은 전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뒷공간으로 침투를 해서 여기서 롱패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제가 맨날 쓰는 표현으로는 양자택일이 걸리는 거죠. 전진해서 막자니 뒷공간이 열리고, 근데 전진을 하지 않자니 그냥 공을 가지고 프리로 잡아서 그냥 지금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여기서 5대5가 와버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1선과 2선이 공략당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상대에게 양자택일을 거는 것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거는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는 쉬운 거죠. 왜? 최전방 9번 포워드 나왔는데 손흥민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뒷공간 롱패스만 계속해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롱패스가 먹히지 않을 확률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자택일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자택일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비는 특히 이 3명, 이 센터백 3명은 뭐예요? 그냥 발을 붙이고 수비할 수 있는 거죠. 발을 붙이고 자신이 막아야 하는 대상을 시야에 두고 어차피 뒷공간만 가니까 프리로 나왔을 때 뒷공간만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설령 그리고 뒷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한들 발생하는 문제는 뭐예요?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서 들어갔을 때 무조건 수적 열세예요. 무조건 수적 열세라는 거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빠르고 장점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빠른 장점을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경우의 수를 걸어야 되는데 이제 경우의 수가 전혀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공을 내려와서 받았을 경우에 여기서 상대 윙이 끌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되려 어디로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둘의 사이, 상대의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의 사이로 공이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만약에 상대 수비가 리액션이 좋아서 반응이 좋아서 안쪽으로 빠르게 좁혔어요. 라인도 그렇고 빠르게 좁혔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백패스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백패스가 나갈 때는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상대 진영이 안쪽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그때 사이드 채널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 그리고 이 패스가 아니고 이 패스를 하게 되면은 측면 미드필더가 그대로 가서 마크를 하니까 이때 이 상황에서 이미 윙백은 상대 백라인과 같은 높이 혹은 백라인의 뒷공간으로 침투할 이 좌우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 이 싱크를 보게 되면은 김태환 선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패스가 나가야 될 때 그때 출발해서 움직이면 그때는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늦죠. 이미 다시 진영을 갖추고 정렬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경기 중에 계속해서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경기 중에 내내. 전반전을 보시게 되면 경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최전방에서의 2대1 수적 우위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기본적인 약점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데, 센터백 한 명에게 공이 연결이 되면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롱패스가 나가든 여기서 그냥 패스가 나가버리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공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상대가 압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지공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수들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뭐 시간이 부족한 거 맞죠. 시간이 부족한 거 맞는데,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훈련을 할 시간이 부족하고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지, 선수들에게 정보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혀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는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 상대 1선에 대해서 2대1 상황을 가지고 이 2대1 상황을 걸고 플레이하는 움직임은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 센터백에게 상대 1선이 끌어들여졌을 때 전환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전개되는 상황은 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이후 상황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활용되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 공간에 와서 공을 받는 게 이제 이강인이었거든요. 이강인이었고,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공이 있을 경우에 조금 선수 전반적인 포지셔닝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이 뭐 영어 표현을 이제 뭐 포켓이라고 많이들 하죠. 포켓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공간에 대한 점유가 이제는 거꾸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사이로 이강인이 와서 공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이 공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 예를 들면은 김태환 선수 이제 거의 윙에 가깝게 투입이 된 거니까, 사이드 측면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 투입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황인범 같은 경우가 이 공간으로 이용해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실점을 했던 상황도 이제 결국에는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김태환 선수가 내려와 있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와 있으면서, 여기서 공이 사실상 이 공간으로 들어갔어야 돼. 이게 누가 있든지 간에, 여기서 황인범이 있든 손흥민이 있든 이강인이 있든 아니면은 이재성이 있든, 제가 지난 호주전 리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프리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보통은 공만을 보시다 보니까 그냥 이 선수가 여기서도 공 잡고 뭐 여기서도 공 잡고 한다고 보시지만, 근데 그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고 혹은 또 저기서도 공을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물려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프리롤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에요. 애초에 프리가 아닌 거죠. 다른 선수들이 거기에 묶여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프리가 아닌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강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면은, 그러면은 이 공간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나 이미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라인 밑으로 와서 공을 받는 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간헐적으로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 공간에서 공을 받고 지공이 잘 전개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근데 이 레벨은 간헐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분석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되어 있고,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지언정 누가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는 선수들이 최소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혀 되질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이 공간으로 공이 들어갔어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백패스가 나와서 여기서 박용우 선수에서 이 패스가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박하는 타이밍을 상대에게 줬기 때문에 백패스 혹은 횡패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놓고 공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턴오버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실점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중에 발생했던 장면을 한 장면만 좀 살펴보자면 지금 같은 장면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상대 이 미드필더랑과 백라인 사이, 우리가 포켓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우측 포켓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중간에 나오는 장면은 그냥 한 장면 캡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한 장면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레벨에서의 경기는 이 상황이 중간이라도 단 한 장면도 나오면 안 돼요.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공을 전개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비어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은 지금 무조건 활용돼야 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으로 공이 나갔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백패스가 나가고, 백패스가 나갔기 때문에 결국엔 상대는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이제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에도 한 골 먹히고 두 골 먹히고, 골을 먹히는 장면을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했던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상대가 수비를 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을 못해서 공을 뺏겨서 역습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영상 마무리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저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경기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긴 합니다. 애초에 라이브로 경기를 보지도 않고, 저는 경기 결과가 궁금해서 본다기보다는 90분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서 경기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그냥 경기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코치고요. 제 팀의 경우에도 감정이 들어가지만 경기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경기를 한 번 더 보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스페인에서
처음 배우고 축구를 이제 코치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같은 코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전략, 전술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 전략 전술이라는 것은 팀을 분석해서 선수들의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유도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선수들이 훈련 중에 움직임을 체화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사실상 현대 축구에서 특히 이 엘리트 레벨에서의 경기라고 보기에는 전략의 부재라고밖에 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이상으로 제가 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저도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걸로 충격적인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디스오더죠. 디스오더. 오더. 그러니까 규칙. 우리의 원칙이 전혀 없고 완전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축구를 했다기보다는 공을 차는 느낌이었는데, 호주전에서 봤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그 정도 레벨의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호주가 되려 4-4-2를 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되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큰 틀에서는 좀 경기를 잘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틀만 만들어 줘도, 그 정도의 틀만 구체적으로 줘도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적절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감정이 섞인 비난이 아니고 이성적인 비판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건 명백하게 이번 경기는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